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네.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뭐요? 이제 지금 물론 또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. 성공하셨잖아요. 뭐 작은 성공. 네.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? 아, 과거랑 지금요? 네. 달라진 거 하나는 저 혼자 달라진 거 한 가지는 그때나 저나 사실 뭐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인간의 성향, 뭐 인성 이런 게 사실 뭐 크게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달라진 거 하나는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거. 예전에 구독자 뭐 작을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뭐 낮게 봐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봐주시는, 사실 유튜버들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 수가 약간 깡패일 수 있는 거잖아요. 농담처럼. 그렇죠.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게 그다음에 호감 있게 대해 주시니까 거기서 뭘 느꼈냐면, 우리가 많은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외모 콤플렉스 있다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어릴 적에 외모 콤플렉스 굉장히 심했어요. 어릴 적에 참 주변을 보니까 이 외모가 잘생긴 분들은 자신감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. 실제로. 왜냐하면 세상이 그분을 호감 있게 대해줘요. 그럼 당연히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누가 잘해줄 확률이 높잖아요. 그럼 내가 더 자신감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어릴 적에 이제 외모도 조금 이제 다른 나라의 분들을 좀 많이 닮기도 했고,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뭐 중학교, 고등학교, 초등학교 때까지 제 이름을 불린 적이 없어요. 늘 뭐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캄보디아, 아프리카, 중동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다른 나라를 뭐 안 좋게 얘기한 것처럼 들으실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저한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제가 심지어 군대 갔을 때 충격적이에요. 군대 가면 다 어른이잖아요. 예. 선임이 딱 저를 처음 보는 자리였어요. 딱 보더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필리핀 사람이야? 좀 그 말 들을 때 이건 뭐지? 야,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유튜버 어떻게 보면 각자의 직업 같은 거에서도 뭔가를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숫자 아니면 연봉 뭐 조회수 뭐 각자마다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. 그걸 가지고 좋게 봐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여기서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,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치야한다면 이제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그냥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제 개인적으로 바뀐 거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. 진짜로. 예를 들면 뭐 작게는 뭐 지인들이랑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주변의 친구들은 다 연봉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쨌든 뭐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n분의 1 하거나 남자들끼리는 또 n분의 1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누가 계산할까? 이 묘한 심리. 약간 나는 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나 지금 타이밍에? 그런 고민하고 하는데,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다 계산을 할 수 있음에 뭔가 내가 계산할 수 있어서 뭐 뿌듯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에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군데 작용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거를 최근에 제가 실패담이 하나 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 클래스 101이라는 데서 강좌 플랫폼에서 강좌를 오픈했어요. 정말 열심히 찍어서 만들었는데 클래스 오너 담당자분에게 죄송하지만 완전 망했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그쪽 그 담당자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찍고 다 했는데 제가 좀 뭘 못한 거죠. 제가 죄송한 거죠. 근데 어쨌든 저도 뭐 망할 거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. 근데 망했어. 잘 안 됐어.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초조해지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,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게 참 쉬워지는 거야. 왜냐하면 기업도 그래요. 자기 캐시플로우가 확실하잖아요. 그럼 다른 사업이 뛰어들 수가 있어요. 근데 내 캐시플로우가 되게 애매해요. 그러면 다른 사업이 못 뛰어드는 거죠. 못 뛰어들다 보면 이 산업이 좀 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, 저는 지금은 무언가에 뛰어들었을 때 실패를 해도 괜찮은 정도의 작은 성공을 이루어서 그 여유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, 막 그렇게 그 2019년, 20년 막 달려가실 때 혹시 막 그때 중간에 막 멘붕이 오거나 좀 뭔가 허무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? 뭐 이런 생각은 좀 없으셨어요? 그 생각은 지금도 가끔 하고요. 뭐 예를 들면 저도 일이 갑자기 몰릴 때 있잖아요. 얼마 전에는 이게 일정을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촬영을 4개를 한 거예요.
인터뷰를? 네, 인터뷰를 얘기해. 그러면 야. 인터뷰당 2시간씩이죠. 그 인터뷰 하기 전에 티타임 가지잖아요. 그냥 열 몇 시간 이미 그냥 인터뷰로 소진이 된 거예요. 그날 저녁에 이제 저 맥주 한 잔에 소파에 앉아서 이제 맥주 한 잔을 꺼냈는데 맥주 마실 기운 없고 그냥 맥주 캔만 앞에 있고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뭐 이런 순간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돌아가 본다면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고시 도전하신 분들 있죠. 그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? 외로움 맞아요. 내가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외로움인데 고시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 뭐 수험생들이 가장 힘든 점은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? 이 불안감이거든요. 그러니까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유튜버 이제 구독자 1만 2만인데 나 유튜버에 지금 올인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? 네. 그냥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감내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지. 당연히 그 불안감은 어느 업종이나 있어요. 근데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? 해야 할 일, 그러니까 내 감정과 별개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 한 달에 80개 영상 올린다는 거는 뭐 적게 올 때 60개도 있지만 80개가 올라가는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닐 거잖아요. 저도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분 좋은 날도 있고 해요. 근데 그것과 제 일은 무관하다는 거죠. 그냥 내 감정이 힘든 것과 내가 하는 일을 좀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프로가 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 감내의 영역에서는 제가 좋은 얘기 한 가지 드리면 이 웹툰 시장이 만화나 웹툰 이런 시장이 우리가 딱 들어봐도 누구나 성공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. 상위 몇 %만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유명한 웹툰 작가한테 한 이제 지망생이 물어봤어요. 선생님, 이 웹툰 만화 시장이 참 먹고 살기도 힘들 수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라고 하는 거야.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? 그것까지 감내하는 게 네 재능이다.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책임져줘요? 진짜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. 그러니까 내가 미래가 안 보여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프로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잘 될 확률이 높다.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했죠. 근데도 뭐 어쨌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 때는 힘들지만 또 내일은 영상 올리는 거예요. 왜냐? 내 감정과 이건 좀 별개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. 그 표현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 있다. 그렇죠. 해줄 수 없다. 맞아요.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. 그렇죠. 그건 우리 사회 멘토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이든 해줄 수 있는 그냥 본인이 감당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김작가님 저 궁금했던 게 그 방송에서 조금 됐긴 했는데 내 집 마련을 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내 집 마련을 하면 좀 뭐가 달라지나요? 오늘 내 집 마련 이제 마지막 등기 치고 왔습니다. 오늘 이제 장금 치르신 거예요?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네.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내 집 마련을 하면 또 되게 원하던 곳이실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제 입장에서는 가고 싶었던. 그러면 좀 진짜 뭐가 달라지나요? 이 내 집 마련이 이슈잖아요. 굉장히 일단은 뿌듯함이 있었어요. 제 힘으로 만든 거니까 제가 힘들게 일을 해서 만든 제가 또 41살에 이제 마련한 제 첫 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재테크 유튜버이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 이제 둘 다를 콘텐츠 다루잖아요. 확실히 두 개가 좀 다르구나.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나면 굉장히 불안해요.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? 올라도 불안해. 내가 언제 팔아야 되지? 그렇잖아요. 근데 내 집을 사가지고 내일 팔겠다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, 세상에. 최소한 그 2년 뒤나 뭐 5년 뒤, 막 10년 뒤, 뭐 이 정도로 살고 난 다음에 판다든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굉장히 좀 안정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이 확실히 주식보다 안전자산이라는 느낌이 들었고,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김 작가는 그럼 지금 타임에 이 상승장의 끝쯤에 왜 집을 샀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. 맞아요. 여쭤보고 싶었어요. 저는 이제 사실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락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소유자잖아요. 내 집 마련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그걸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리고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죠.
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결국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본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했잖아요. 떨어지는 과정은 있었지만 우상향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 집을 뭐 2년 뒤에 팔 생각이 아니라 뭐 최소 뭐 5년, 10년 정도 뭐 가져갈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련했죠. 아, 그러시군요. 네.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. 그 주식 투자 얘기하셔가지고요. 네네. 김 작가님께서는 혹시 그러면 좀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주식 혹시 없으세요? 아, 저는 계속 모아가는 주식은 일단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. 작년 11월 24일에 이제 첫 집을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분 날. 그렇죠. 아니, 잠깐. 이분 날이 아니라 11월 24일. 아, 11월 24일. 11월 24일에 첫 집을 계약을 할 때 이제 돈이 많이, 목돈이,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. 너무 목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다 정리했어요. 아, 그랬어요. 돈이 없으니까. 너무 좋은 시기에 정리하셨네요. 그래서 야, 이게 역시 되는 사람. 운이 좋았다. 그 이후로 쭈르륵 좀 내리길래 저는 좀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절대 제가 주식의 타이밍을 알아서 절대 판 건 아니었고 집을 사야 되니까. 왜냐하면 저는 모든 자금이 그전에 이제 부동산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의 95%의 자산이 주식에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원래 주식 콘텐츠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잘 알고 많이 접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나 자기가 더 잘 아는 분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식이 했었고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뭐 엄청 높은 건 아니더라도 저도 동학개미 운동 일어날 때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팔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가져갈 뭐 주식 이런 건 없었지만 한 가지 좀 깨달은 건 한 가지 있어요.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콘텐츠에 찍은 지 좀 되다 보니까 저도 생각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. 나중에는 저도 모르는 종목들이 제 포트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 저도 워낙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석에서 저한테 뭐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종목은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. 진짜 팔지도 못해 지금 마이너스 70%야 그 종목. 진짜. 다행히 그거는 이제 그분의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인데 하긴 사실 전 그것도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또 게스트분 출연하시면 그 게스트 투자 수익률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약간 뭐 작은 금액을 사놓을 때가 있어요. 과연 이 사람 말대로 됐나? 왜냐면 그런 분들을 그렇죠. 자주 섭외해야 돼.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도움이 될 테니까. 맞아요. 근데 어쨌든 다 팔고 난 다음에 제가 주식을 사려고 했어요. 근데 놀라운 게 사려고 하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.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훨씬 신중해지는 거예요. 내 포트가 이제 완전 깨끗해진 상태잖아요. 리셋이 됐어. 리셋이 됐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매수 버튼이 났는데 이 종목이 진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나? 뭐 부채 비율은 나든가? 해당 산업은 성장하고 있나? CEO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? 막 또 찾아보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한 종목씩 이 깨끗해진 공간에 담아야 되니까.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 종목 수가 굉장히 줄어든. 지금은 거의 한 10종목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국내 주식은 한 4개, 5개 정도밖에 없어요. 그렇게 해서 다시 그때 팔고 집을 사시고 다시 이제 모아가시는. 그렇죠. 또 다시 주식을 이제. 주식 굉장히 좀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쪽 정보를 많이 접하니까. 그리고 또 주식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거는 그렇죠. 저는 그럴 수 있죠. 그 감정과 그 상황에 몰입이 너무 안 된다 생각해요. 뭐 당연히 잘못된 매매를 해서 뭐 선침해라든지 이런 건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. 뭐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빠지고 있으면 시장의 기분이 안 좋으실 거잖아요. 근데 나도 삼성전자 빠지고 있으면 같이 안 좋을 거지. 저 물렸거든요. 삼성전자 하셨군요. 네네. 크게 물린 거 아니고 저는 뭐 이제 69,000원대 샀는데 야 거기서 또 물리네. 근데 뭐 다들 뭐 삼성전자는 다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언제 올라갈지는 참 알 수 없다. 김 작가님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아닙니다. 혹시 좀 궁금한 게 암호화폐 혹시 하시나요? 암호화폐는 저는 비트코인만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. 그러세요? 네네네.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NFT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.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소외받지 않을 정도. 제 자산의 이제 뭐 1%도 안 되고 한 뭐 0.1% 정도 될까요?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사는 정도. 네. 그러니까 이쪽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다 많잖아요. 사실은 그거는 미래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. 근데
역시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좀 가지고는 있어야지. 알잖아요.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도? 네. 김 작가님 그러면 다시 좀 책으로 들어와서 네.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마지막 파트 시도인데 네.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.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파트인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다른 사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. 네. 김 작가님 주변에 네. 어떤 분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. 저는 사실 가까이에서는 네.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안 계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1000명을 만났잖아요. 그리고 제가 매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면 주변에 뭔가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얘기, 안 좋은 얘기, 뭐 넌 안 될 거야, 왜 그런 거 해? 시도도 막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접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어쨌든 김작가 TV 특성상 성공한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에너지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얻다 보니까 저는 뭐 저한테 지속적으로 저를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을 매일 만나면서 저한테 계속 스며드는 거죠. NFT라든 뭐 예를 들면 NFT든 메타버스 이런 거 전혀 모르지만 그냥 그분들 계속 만나니까 조금씩 알게 돼요. 뭐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비밀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받는 영향이 되게 커요. 어린 시절에 우리 성격의 형성이 사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이게 과학적인 뭐 논문이나 이런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모두가 공감하잖아요. 당연히 뭔가 폭력적인 집안에서는 자녀가 상처를 받을 확률도 굉장히 클 거고 근데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한 집안이라면 자녀가 자존감도 높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.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라면 만약에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 때 넌 역시 그럴 줄 알았다. 하지 마. 뭐 자꾸 왜 돈 들고 그러니? 이게 아니라 너 또 실패했니? 괜찮아. 너 실패해도 아빠가 널 도와줄게. 언제나 너가 도움이 필요한 아빠한테 얘기해. 너는 지금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한 단계 또 발전한 거야. 다음번에 실패해도 괜찮아. 계속해서 나아가. 그러다 보면 너는 언젠가 잘 되고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자녀가 그 다음번에 시도가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죠. 내가 만약에 뭔가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부모가 계속 뭐라고 해요. 그럼 자녀가 다음번에 시험을 치거나 뭘 도전할 때 이것도 실패하면 아빠가 뭐라 할까? 엄마가 뭐라 하지? 그런 생각이 저절로 좀 드는 거죠. 움츠러들고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특히나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맞아. 굉장히 많이 절대적인 받으니까 거예요. 성인은 아니니까.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조언이 과연 내 자녀의 시작을 도와주는 건지 내 자녀의 시도를 뭔가 막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녀의 입장이라면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아닐 때도 있잖아요.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내 자녀한테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내 가족에서 중요한 내 배우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전에 소개팅이든 뭐 연애든 이런 걸 할 거잖아요. 만났는데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할 때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친구예요. 그럼 그 사람과 선택해서 살면 내 평생에 뭔가 도전하는 게 어려워지겠죠. 근데 거기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오빠는 할 수 있어, 너는 할 수 있어, 자기는 할 수 있어 이런 말 해준 사람이 만난다면 맞아요. 내가 훨씬 더 뭔가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. 네. 그리고 내 자녀가 다음에 시도를 얼마나 쉽게 하느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내 배우자를 잘 선택하시고 선택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. 내 자녀는 내가 겪었던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어쨌든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면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다시 시도할 수 있게끔 응원과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뭔가 해왔을 때 안 될 줄 알았다. 야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.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. 과연 그런 메시지에 던진 사람인지 한번 돌아본다면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메시지를 줘서 그 친구가 집에 갈 때 그래 난 할 수 있구나.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생각난 게
제가 이제 유튜브 김작가 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. 제가 2020년에 채널이 크게 성장했는데 그때 제가 한 24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어요. 네. 심지어 제가 이제 거기 살기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 좀 커지니까 뭔가 좀 더 좋은 콘텐츠 만들고 싶으니까 게스트 분들에게 편안한 자리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시청자가 봤을 때도 좋은 공간에서 만들면 훨씬 그 영상이 좋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큰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. 근데 무서운 거예요. 왜냐하면 월세가 그 전에 월세의 3배였거든요. 한 달에 3배를 한 거잖아요. 1년이 되면 금액 차이가 꽤 크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24평 오피스텔에서 큰 오피스텔 간다고 해서 수익이 더 높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화면에서만 보니까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. 내가 괜한데 돈을 쓰는 게 아닌가? 막 그런 생각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주냐면 형은 지금 이사 가. 형은 거기 가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. 나는 형이 잘 안 되잖아. 내가 그 월세만큼 내가 내줄게.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내주는 건 아니죠. 근데 그 정도로 형이 거기 이사 가서 형 같은 사람이면 거기 이사 가서 지금처럼 또 노력한 게 아니라 더 훨씬 더 노력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. 딱 그 말을 해준 거예요. 그때 그 친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. 아, 지금 김 작가 형이 거기 가는 게 무섭구나. 지금의 상황에서 가는 게 맞는데 이 형도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이 형은 지금 필요한 게 응원이구나. 이 형이 잘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되고 그걸 알았던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가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나중에 되게 고맙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이 커지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막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자주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그 술자리, 뭐 밥자리, 뭐 카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시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. 나의 말 한마디, 작은 행동 한마디를 간청하게 되네요.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뭔가 희망의 씨앗이 되는지 아니면 멈춤의 씨앗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.